여러분, 혹시 집에서 술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몸이 경직되는 느낌을 아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61살인 저는 지금 대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 제 엄마의 술 냄새만 나도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그 술 냄새 속에서 벗어나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이영숙이에요. 서울 강남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고,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끄러운 비밀이 있어요. 제가 법정에서 심판하는 그 모든 사건들, 제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비슷했다는 겁니다. 제가 8살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어린 저는 그 충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엄마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3개월도 안 돼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어요. 저녁 때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몰래 마시던 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주, 더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엄마는 새로운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제 계부였습니다. 제 계부의 이름은 박민준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엄마한테 잘해주고 저한테도 친절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처음 3개월 뿐이었어요. 계부가 들어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의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 9살이었어요. 제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거든요. 쇠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계부가 갑자기 제 머리를 향해 손을 휘둘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미안해요라고 말했지만 계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심 없이 떨어뜨리니까 죽여버린다. 이 아이가 뭐 하는 거야?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게 엄마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집에서의 폭력은 일상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기 전까지 저는 항상 계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너무 크게 씹으면 안 되고, 숟가락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계부가 신문을 읽을 때 숨을 크게 쉬면 안 됐어요. 이 계집년 또 크게 숨을 쉬네. 날 짜증나게 하려고 일부러 하는 거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계부에게 폐를 끼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방과 후 수업이 있어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학원이 있다고 속여서 집에 최대한 늦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피할 수 없는 날이 있었어요. 바로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날 저는 골목에 앉아서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때웠어요. 밥도 안 먹고 말이에요. 제가 12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 다른 아이가 제 팔에 있는 멍을 봤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 담임 선생님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학교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영숙이, 혹시 집에서 때리는 사람이 있니?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더 맞을 거라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 운동할 때 넘어져서요. 선생님은 저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 목소리에서 이미 거짓을 알아채셨을 거예요. 하지만 때는 이미 어느 시대였고 아동학대라는 개념도 지금처럼 크게 주목받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인생은 더욱 고달파졌어요.
계부는 제가 학교에서 신고당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심하게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눈에 띄지 않는 곳을 때렸어요. 팔, 다리, 등.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건 정신적 학대였습니다. 넌 집의 부끄러움이야. 아버지도 일찍 죽고 엄마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데 넌 뭐 하는 거야? 학교에서 신고를 해? 이배의 년. 엄마가 날 이렇게 힘들게 해준 거지. 저는 계부에게 맞는 것보다 그 말들을 듣는 게 더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말들이 사실인 것 같았거든요. 제가 엄마를 괴롭히고 집을 망치는 사람인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는 어디 있었을까요? 엄마는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엄마가 계부에게 맞는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술을 마셨어요. 술이 엄마의 마취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15살이 되던 해, 저는 결정을 했어요.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법학 올림피아드에 나갔어요. 물론 공부하면서도 집에서 계부의 폭력과 엄마의 술 냄새를 견뎌야 했지만 저는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왜 법학이었을까요? 제 생각엔 그때부터 저는 이 불공정한 세상과 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처럼 힘없는 아이들이 당하는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적같이 저는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상장을 들고 집에 들어갔을 때 계부는 저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무시했어요. 마치 저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는 침대에서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봐요. 저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 그건 좋은 일이구나. 근데 영수가, 엄마가 술 마셔도 돼? 그 순간 저는 엄마에 대한 미움을 느꼈어요. 아니, 그게 미움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는 절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엄마가 날 위해서는 술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다는 절망 말이에요. 네, 엄마.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주변 아이들의 엄마는 자기 아들, 딸이 상을 받으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잖아요. 하지만 제 엄마는 술을 마셔도 되는지를 물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엄마에게도 계부에게도. 저는 오직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는 서울대 법학과 입시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저는 혼자 갔어요. 엄마는 술이 깨진 후에야 어디 갔다고 물었고 계부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입학식에서 한 가지를 다짐했어요. 절대로 다시 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짐을 지켰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연휴 때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학교 도서관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는 최소한 누군가가 저를 때리지 않았으니까요.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저는 학교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제 법학 교수였어요. 이름은 최준호 교수였습니다. 최준호 교수는 저를 보자마자 뭔가 달랐대요. 나중에 들었는데 제 눈동자에 있는 어두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영숙이, 넌 왜 항상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니? 무슨 눈이요, 교수님? 뭔가를 계속 피하고 있는 눈.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때릴까봐 항상 긴장하고 있는 그런 눈 말이야. 제 눈을 보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최준호 교수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제 눈을 본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에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 한 구석에서 말이에요. 영숙이 뭐가 슬프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최준호 교수는 저를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반복되면서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 집에서 폭력을 당했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처음 꺼냈을 때 저는 그렇게 두려웠던 적이 없어요. 혹시 교수님이 저를 책망할까봐 혹은 저를 부족한 사람으로 여길까봐 말이에요. 하지만 최준호 교수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판사인 지금의 저도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 순간만큼 누군가가 저를 이해해준 느낌은 없었어요. 영수가, 넌 충분히 잘했어. 그 모든 걸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그 말이 제 마음에 처음으로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준호 교수와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만나게 됐고 결국 결혼을 했어요. 교수는 저보다 나이가 15살 많았지만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제가 공중화장실 같은 대우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후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은 항상 같았어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삶에서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어요. 제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제 엄마는 제가 맡고 있을 때 왜 구해주지 않았을까? 왜 술을 마시는 게 더 중요했을까? 그 질문은 30년을 지나가면서도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저는 자식을 가지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엄마처럼 될까? 혹시 내가 계부처럼 아이를 때릴까? 그 공포감은 출산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제 과거의 상처도 상관없다는 거였어요. 대신 저는 이 아이를 제 엄마가 해주지 못한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착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자라면서 저는 법정에서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번 이 작은 생명을 때릴 수도 있었던 아이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11살이 되던 해,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에게서였어요. 영수가 엄마야.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또 그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판사니까요. 네, 엄마. 뭔 일이세요? 영수가, 엄마가 좀 힘들어. 올 수 있겠니? 한번 와줄래? 저는 그 말을 듣고 30년간 쌓아온 모든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 제가 가기 전에 말해줄 게 있어요. 뭔데? 엄마는 제가 맡고 있을 때 왜 날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 질문 앞에서 엄마는 침묵했어요. 한참 동안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엄마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엄마가 약했어. 약했다? 엄마, 저는 9살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엄마처럼 약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30년을 지나가면서도 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저도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죽어도 널 지킬 거야. 그 말이 제 목구멍에서 나올 때 저는 처음으로 자각했어요. 내가 아직도 피해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제 아들은 그 피해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곧 제 엄마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전했어요. 영수가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해. 간이 많이 손상됐대. 한 달도 안 남았다고 의사가 말했어. 그래서 그 순간 제 엄마가 죽어간다는 실감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엄마를 용서하기 위해 엄마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였어요. 엄마를 향한 미움을 정리하기 위해 엄마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네, 엄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병원으로 향했어요. 30년 만에 엄마를 다시 보기 위해 말이에요. 병원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엄마를 거의 못 알아봤어요. 엄마는 유골처럼 하얀색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알코올성 간경화는 엄마의 얼굴까지 허물어 놓았어요. 영수가 와줬구나. 엄마가 약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겪은 모든 고통 속에서 엄마가 술을 마신 이유를 말이에요. 엄마, 저 왔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를 진심으로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손은 너무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영수가 엄마가 널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거를 말이에요. 나중에 엄마의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엄마가 아버지를 잃고 계부와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폭력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계부는 엄마뿐만 아니라 저도 때렸고 엄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술로 피했어요. 그게 엄마의 유일한 도피처였던 거였어요. 엄마, 저 이해해요. 엄마가 약한 게 아니라 힘들었던 거구나. 영수가, 넌 왜 그렇게 좋은 딸이 되었을까? 엄마는 넌 정말 미워할 수도 있을 텐데. 엄마, 저도 엄마처럼 될 뻔했어요. 저도 약할 뻔했어요. 그런데 엄마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엄마 가치는 절대 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감사해요. 엄마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울었어요. 30년을 지나가면서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우는 시간을 가진 거였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제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엄마가 자신의 손자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제 아들은 엄마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그렇게 아파? 할머니가 술을 많이 마셨대. 그래서 몸이 아팠던 거야. 그래서 아들아, 넌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돼. 좋은 일에만 써야 할 몸이 술 때문에 망가지는 건 너무 슬프잖아. 제 아들은 아직 어렸지만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할머니는 행복해? 할머니는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 그래서 할머니는 계부 할아버지를 용서했어. 그리고 할머니는 엄마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할머니가 엄마를 용서해. 엄마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할머니가 엄마를 많이 안 챙겼어. 그런데 저는 제 아들에게 엄마의 손을 잡게 했어요. 이제 너랑 할머니가 다시 좋아지자. 엄마는 손자의 손을 잡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는 의사가 말한 것처럼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6개월을 버텼어요. 마치 제 손자를 더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 6개월 동안 저는 매주 엄마를 병문안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나누는 대화들이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영수가 너 판사가 되어서 가정폭력 사건을 많이 본다고 했지? 네, 엄마. 거의 매일이에요. 그럼 그 피해자들이 어떤 마음일까? 엄마는 계부 때문에 못 지켜줬다고 해서 그 아이들도 엄마들 때문에 못 지켜줘야 하나?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뭔가를 깨달았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법정에서 그 아이들을 지켜줘요. 영수가 고마워. 엄마는 널 못 지켜줬지만 적어도 넌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구나. 엄마는 할 수 없었어요. 엄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감사해. 넌 이 악순환을 끊어줬어. 엄마는 술로 도망쳤지만 너는 공부로 싸웠고 이겨냈어. 너 때문에 우리 손자도 행복할 거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치유를 느꼈습니다. 엄마는 결국 6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서 계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계부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저는 계부의 죽음을 알지도 못했어요. 엄마의 장례식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미움도 증오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남은 건 슬픔과 그리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도 내 엄마였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었던 거였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법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게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9살 아이의 아동학대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 사건 기록을 읽을 때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고통, 같은 절망감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이 아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 판결은 명확했어요. 가해자에게 징역 5년 그리고 아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법정을 나가면서 저는 엄마를 생각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당했던 고통을 다른 아이가 경험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제 판사로서의 삶은 더욱 확실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 개인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제 아들은 지금 대학생이 되었고 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넌 왜 판사가 되었어? 아, 그건 말이야. 저는 제 아들에게 제 전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제 아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넌 대단해. 정말 대단해. 그래서 난 엄마를 자랑스러워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엄마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완벽히 말이에요. 왜냐하면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게 됐고 그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저는 61살입니다. 제 앞에는 앞으로 아직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매번 그 사건들 속에서 제 엄마의 고통을 마주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거든요. 그 고통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말이에요. 저는 가정폭력 사건이 들어올 때마다 엄마를 생각합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이제 제가 하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제 엄마처럼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모님이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모님을 미워하세요. 화나세요. 하지만 시간이 되면 그들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심이 바로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거라는 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제 계부처럼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제발 멈추세요. 그 폭력이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거예요. 제 계부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저한테 30년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도 제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모든 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제 삶의 방향을 찾았거든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혹시 제처럼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분이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그 모든 시간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거라는 거요. 제 엄마는 술로 상황에서 벗어났고 저는 공부로 벗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분명 자신의 방식으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 엄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견뎌냈기 때문에 나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엄마가 약했기 때문에 나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아이들을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